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은 남북이 함께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7주년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매해 8월 15일 광복절에 기념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이래에 오늘이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든 2025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한국만의 광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남북의 광복이 함께 있는 날, 그날이 온전한 광복절이 아닐까요?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77주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주 이어서 계속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에 살았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국절의 의미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날씨 예보 전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곳에 따라 비, 함경도 오후부터 곳에 따라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황해도, 함경도 5에서 30mm, 평안도 10에서 6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고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글피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글피와 화요일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고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2m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의 언론사 중 하나인 VON에 출연하여 건국절에 대한 의의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한국의 인류대학교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미국의 인류대학교인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서양사 박사를 졸업하신 박사님이십니다. 2004년에는 제1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을 받으셨고요. 또 제4회 비추미 여성대상 해리상이라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2014년 9월엔 KBS 한국방송 이사회 이사장 하셨고요. 2010년에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경력이 있으십니다. 러시아 역사를 중심으로 서양사를 공부하셨고 대한민국 역사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RBS를 듣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가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는 배경, 과연 어떤 의미에서인지 함께 강의로 듣겠습니다. 지금 딱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각성이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이인호 교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나이가 많고 거기다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그런 의무가 있죠. 아니 그런 것 말고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 대사도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KBS 이사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정부의 좌우 이런 성격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등용되신 분이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거는 이제 외교관으로 잠깐 했던 거고요. 전 기본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사학자로서 이제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이 꽤 오래 산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거를 아는 대로 그대로 그 말하고 그 가르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고, 무슨 이 어느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좌나 우나 여나 뭐 이 야나 하는 거는 저한테는 사실 이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가 아니었어요. 이번 사실은 이제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은 패전 이후에 1947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패전을 했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뭐 천황장을 통해서 100대 이상의 그 천황이 지속되어 오는 1000년 이상의 뭐 국가, 이런 틀을 유지하면서 헌법만 자유민주주의로 살짝 바꾸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니키한 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고조선, 조선, 신라 뭐 이런 것과 다르게 좀 새로운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저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 사회과학 협의회 그 웹진에다 제가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제 주장이 혁명. 우리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 권력이 교체되는 것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그 혁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근거는,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주권자와 그 이념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존의 거하고 달리 바뀐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 48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45년에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됐지만은 군정하에 있었고, 이 북한은 이제 소군정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북한을 다 통합해서 참 그 선거를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소련의 이 반대 거부 때문에 그 못하고 이 선거가 가능했던 남한에서만이라도 우리가 50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렇지요. 우리 손으로. 그거 자체가 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자가 되었고, 그 주권자가 자기들 손으로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국민이 마지막 개개인의 권리, 인권을 최대 가치로 보면서 국가는 그것을 돕기 위한 하나의 이 기구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한꺼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혁명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적인 그런 유교 그 문화를 깊숙이 체득하고 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하고 그 다음에 뭐 장유유서라든가 뭐 등등 것 때문에 사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남자뿐 아니라 여성도 이 선거권을 가졌다는 건 혁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던 무슨 예를 들면 스위tzerland 같은 데도 70년대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여성이 선거권을 얻었고, 이 남자들이 선거권을 쟁취한 다음에도 이 여성 이 선거권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양반 쌍쌍놈 하던 그런 세상에서 그게 모든 차별이 없어졌고, 더군다나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의 복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의무교육 조항까지 해서 국가가 부모가 무식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더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국민 80% 이상의 문맹이었던 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가장 맞은
이 학벌이 높은 그런 나라로 볼도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혁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지금 말하면 압박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의 키워드는 해방 후에 자주 독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광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광복군도 창설하고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광복하면은 빛을 다시 찾는다는 건 다시 독립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방이 됐지만, 마치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손에서 놓여놨지만, 그게 바로 우리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 자주독립, 건국준비위원회 뭐 등등 하고,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새나라의 어린이는 하고 노래도 불렀고. 이게 새로 탄생한 독립국가라고 하는 거는 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 축사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데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가요. 참 정말 이상한데요. 정말 8.15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해방, 독립, 건국, 반공투쟁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그게 윤 대통령 축사에서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자유만 나와요. 사실은 건국 대통령이란 말은 하지 말고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자. 그럼 초대 대통령하고 건국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부일 뿐이고 국가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맞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는 소위 이 통일 중심 사관이라고 하는 걸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를 비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를 부정하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숨겨서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대한민국이 1919년에 태어났다.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를 무슨 학설이라고 떠들고 하는 게 정말 죄악이에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사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그 30년 전에 19년에 이미 건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또 이승만 대통령이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이시기도 했고 하니까 이 독립운동 정신을 본받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 정신에서 임시정부라는 것도 태어났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일깨움이랄까 또 향수랄까 그런 걸 생각해서 이 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은 그분은 50선거로 대한민국이 태어났지 임시정부의 법적인 토대에서 대한민국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국사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사적으로는 임시정부가 곧 우리 정부가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해방 후에 우리는 미군의 점령하에 있었고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의사를 다시 타진해서 정부가 수립되어야지 이 독립운동기에 임시정부라는 게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고 그래도 이거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하고 상해에 이제 같이 모여서 의논들을 하셔서 소위 통합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 정신으로 그 후도 독립투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밑에 둘 거는 아니고 언젠가는 독립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힘을 가진 연합국 세력의 뇌리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운동의 의미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 임시정부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독립운동한 분들을 다 맞으면 인정하는 의미에서 민국 30이라는 말 썼지만은 이승만이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말 어떻게 썼다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없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착공인데 진짜 국가가 준공된 것은 1948년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단기를 썼거든요.
2333년 그러면.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고조선이 우리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 냉정하게 설 때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걸 국경일로 하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국가가 수립이 돼서 주권체로서 국민을 보호할 권능을 발휘했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48년 고조선이 이전엔 아닌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고조선이 아닌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안 하는데 교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다. 교수님 보시기에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이 된 정체성이 뭘까요, 교수님?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죠. 그거를 최고 가치로 삼는다는 것.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우리는 독립국가가 다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불행히도 그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단 점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결국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누가 그 분단을 원했겠어요?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이제는 참 국민이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는 그 공산주의, 마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이론적으로 얼핏 보면은 굉장히 매혹적인 데가 많은 사상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렇죠. 압박받지 않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건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방법론이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참 특별하게 이 한학에 통달하신 위에 또 그 미국에서 최고 명문에서 국제정치를 그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1923년 그 소련 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제 마지막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벌써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도 이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상은 제일 좋은 것. 그 공산주의의 가장 강점은 그 이상이고 그건 나도 내가 공유하는 이상이다. 그러나 방법이 저렇게 해서 뭐 모든 거를 다 똑같이 나눠 가지고 가지고 저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뭐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를 업신여기면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이 절대 다수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동력이 나올 데가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6.25 물론 그렇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소련하고 그 미국의 이제 대치, 미국뿐 아니라 미영 이 자유주의 진영과 대치가 되니까 결국은 소련군이 점령했던 데는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해서 소위 위성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북한이죠. 김일성은 소련이 내세운 인물이었고 본래 뭐 유명했던 김일성 장군이라는 분이 독립투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그분은 세대도 달랐고 이름만 김성준이라는 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김일성을 45년부터 내세웠거든요. 그런 적인데 이 소련은 결국은 그 비밀 공산당 조직을 각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올 적에 그 문건을 가져온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스탈린이 이 김일성에게 내린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조언하는 거에 팩스밀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가져온다고 제가 깜빡 두고 왔어요. 가지고 오세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가 그게 무슨 지령인가 4월 12일인가 김구 선생 일행이 이제 그 민족 지도자끼리 만난다고 할 때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에게 구체적인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김구 만날 때요? 네 사람이 만나서 하면은 이제 그 확대 회의를 한다는 결정을 해라. 그리고 그 확대 회의에선 이러이러한 거를 이제 결의를 해라. 그건 다 소련이 유엔에서 주장하는 거 미군 절수 뭐 등등 해서 자기들은 공산당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게 쉽지 이 선거를 통해 갖고 하는 건 불리하거든요. 유엔에서는 그때 벌써 이 47년 말에 그 유엔 총회가 남북한 이 인구 비례로 동시 선거를 해서 이 통합된 조선 한국을 다시 세우도록 허용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한국의
이 선거감시단이 벌써 와 있었거든요. 근데 김구가 그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이 그걸 이 북한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는 처음에는 김구 선생도 이승만하고 동조를 해서 우리나라에 도 하나만 남더라도 우리가 빨리 국제적으로 국가를 선포해서 만들어서 인정받고 우리 힘으로 나머지 북한도 통합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47년 12월 2일에 장덕수 선생이 암살당하고 김구 선생이 거느리는 그 한독당이 연루가 되면서 조사 대상에 오르고 하면서 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사이가 갈라지면서 김구 선생 입장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간 건데 그때 김구 선생은 모르고 가셨을 거예요. 이미 소련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 정부가 세워질 걸 아니까 북한에 만들 정권을 위해서 그 헌법 조항을 검토를 하면서 북한의 민족 대회라는 거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 김구 일행이 온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뭐 당연히 스탈린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죠. 거기에 그런 자세한 지령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자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으로 북녘동포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그날, 함께 비로소 온전한 광복절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북녘 동포들도 신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녘 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